이번 수업에서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그래프 분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K 근접 이웃 알고리즘과 모델의 성능 평가 그리고 ROC 커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이제 같은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베이지안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그래피컬 모델의 일종인데 방향 그래프이고 이제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인 경우에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변수들이 방향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마르코브 프로퍼티를 적용을 해서 어떤 각각의 노드들이 부모를 제외한 모든 조상과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 확률을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5개의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결합 확률을 계산하고자 할 때 결국은 이제 왼쪽에 표현되어 있는 게 좀 축약돼서 표현되어 있는데 x1, x2, x3, x4, x5의 결합 확률을 계산하고자 하는 건데요. 요거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지금 부모가 없는 이 노드들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P1이 먼저 주어지고 P1이 주어져 있을 때 P2와 P3를 계산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뭐 X3 같은 경우는 지금 부모가 X1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부분은 필요 없고 X1이 주어져 있을 때 X3의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X4는 지금 2와 3이 부모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와 3. X1에서 물론 영향이 타고 내려오긴 했지만 부모를 제외한 모든 조상과는 독립이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1과도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 부분이 빠지고 직접적으로 부모인 노드가 이 부분에 들어가고 이 X1, X2, X3가 주어져 있을 때 X4의 확률, 그 다음에 X5도 마찬가지로 부모인 X3에서만 영향을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했던 식이 결국에는 이렇게 밑에처럼 좀 축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래프 분해라고 다르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유사한 예시인데 결국에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실생활에 가까운 예시로 다른 그래프를 가지고 온 건데요. 뭐 흡연과 폐렴, 폐암, 피로, 엑스레이 다 어느 정도 관계가 있겠죠, 서로. 그런데 이제 좀 직접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흡연을 하는지에 따라서 뭐 폐렴과 폐암의 확률에 영향이 갈 거고요. 그다음에 폐암인지에 따라서 피로와 엑스레이도 영향이 미친다. 그리고 피로는 또 폐렴에서 또 영향이 내려온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5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어떤 결합 확률을 계산하고자 했을 때 조금 더 단순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아직 단순화되기 전, 그러니까 그래프 분해가 되기 전에 결합 확률이고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말씀드린 마르코브 프로퍼티를 적용해서 조금 이 조건부 확률을 축소를 해보면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가 지워져서 밑에처럼 좀 단순하게 바로 부모의 영향만 남겨놓은 식으로 이 조건부 확률이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서 봤던 예시와 유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그래프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만 있으면 우리가 그 뒤에 확률을 가지고 추론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이런 임의의 확률들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체 인구 중에 뭐
사람들 중에 흡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뭐 흡연할 확률은 어떤 사람이 흡연을 할 확률은 20%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실제 관측 데이터로부터 이런 확률들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부여를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맨 위에 있는 부모가 없는 경우는 이제 자기 자신의 확률만 계산을 해 놓으면 되고, 이 나머지들은 이제 부모로부터 계산이 되는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모델을 완성을 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봤던 것처럼 그래프 분해를 통해서 조건부 확률을 매우 간단하게 줄이게 되면 이제 확률을 부여하는 것이 쉬워지죠. 그래서 부모 자식 사이의 어떤 관계로만 확률을 계산을 하면 되고, 그리고 확률 학습을 수행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요런 확률들은 제가 얘기했듯이 실제 관측 데이터로부터 일반적으로는 계산이 된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라든지 혹은 데이터를 뭐 실험으로부터 계산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확률을 부여하게 되고요. 혹은 우리가 뭐 그 중에 일부지만 훈련집합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훈련집합으로부터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랑 확률을 통해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어떤 모델이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뭐 P, 뭐 확률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뭐 그 사람이 흡연자일 확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확률 추론들을 수행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분해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뒤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제 K 근접 이웃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을 결정 트리를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또 그래피컬 모델에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배웠는데, 이제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매우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 근접 이웃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보통은 KNN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K 근접 이웃 알고리즘은 어떤 입력값과 정답이 있는 데이터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입력에 대한 결과를 추정을 할 때 정답을 알고 있는 최근접 K의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 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요거 이제 x1, x2의 어떤 좌표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 3,1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3,1인 경우는 별이다. 뭐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쭉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은 트레이닝 셋, 일종의 트레이닝 셋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새로운 어떤 값이 등장했다. 5,6짜리에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등장했는데 요거는 별표일까 세모일까 요거를 이제 판단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때 이 KNN 알고리즘에서 하는 방법은 우리가 요 자리에 대한 것을 이제 예측하려고 할 때 이것과 가장 근접한 데이터 3개, 뭐 K개를 뽑아서 이 값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K는 임의로 사실은 선택을 하면 되는데, 뭐,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까만 점이 새로 들어온 데이터라고 한다면, K가 3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세모 3개가 가장 가까운 데이터 3개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까운 데이터 3개가 세모기 때문에 이 새로운 데이터도
세모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냥 가까운 것 중에 뭐 제일 많은 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제 첫 번째로는 K를 뭔가 숫자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K를 뭘로 할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새로운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하는데, 새로운 입력, 여기서는 이제 쿼리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쿼리죠. 그래서 쿼리에서부터 기존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다 계산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각각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 사이사이의 거리가 뭔지를 다 계산을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인 3개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텝이 거리를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이 K개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 새로운 쿼리에 대한 분류 또는 뭐 회귀를 할 수 있는 것, 회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먼저 K를 정하는 건 사실은 임의로 우리가 괜찮은 K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계산하는 거, 또 뭐 일반적으로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하겠지만 다른 거리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K개의 정보를 어떤 식으로 취합하는지, 요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거리를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거리 계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뭐 1,1과 1,3과 뭐 2,2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1하고 2 빼고 3하고 2 빼고 제곱해서 루트 씌운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이 루트가 빠져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거리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빠져있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제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는 건데, 다른 거리를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의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이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는 게 그냥 가장 일반적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거리 계산법을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데이터는 거리를 계산한다는 게 좀 애매하죠. 이런 것도 이제 응용 분야의 특성에 맞게 거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데이터에 따라 또 풀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좀 다르게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전에 이제 테니스 문제 같은 것에서 봤던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것과, 그 다음에 비가 안 오고 바람이 안 부는 것, 이런 두 개가 있다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정의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는 조금 더 데이터에 맞게 다른 거리 계산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으로 근접 이웃을 탐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많으면 뭐가 거리가 짧은 건지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찾아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자료 구조들을 사용을 합니다. 뭐 R트리라든지 뭐 KD트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텝에서 결과를 추정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문제가 있었는데, 분류는 사실 앞서 본 예제에서처럼 만약에 가장 가까운 쿼리랑 가장 가까운 세 개의 점이
두 개는 세모고 하나는 별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수결에 의해서 아마 이 쿼리는 세모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다수결 투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 K개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회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거는 여기가 이제 세모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가 3.5, 4.2, 3.8 이런 식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세 개의 값이다 라고 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평균을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K개의 평균값을 구할 수도 있고 지금 맨 밑에 보면 가중합으로 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쪽에 조금 더 가깝다면 요 샘플이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쿼리랑 좀 더 가까우면 더 크게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멀리 있는 샘플은 비록 이 K개 중에 하나긴 하지만 멀리 있는 샘플의 값은 조금 더 덜 반영하고 이쪽에 조금 더 가중치를 많이 두는 걸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4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4.2나 3.8 쪽에 가까운 값이 얘한테 부여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중합을 통해서 회귀 값을 계산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 KNN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대충 생각을 하셨겠지만 무슨 파라미터를 바꾼다든지 계속 이제 뭔가 학습해서 점점 더 나아지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학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전체를 저장을 해놓고 새로운 쿼리가 왔을 때 그거랑 유사한 거를 갖다 쓰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게으른 학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문제에 메모리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학습 데이터가 너무 크게 되면.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효율적인 자료 구조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K랑 거리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가 바뀌죠. 그래서 K를 5개로 잡는지 10개로 잡는지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를 거고, 그다음 거리 자체를 다르게 계산하면 K가 동일해도 다른 샘플들이 가장 K의 근접 이웃으로 설정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바뀌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전에 모델의 성능 평가하는 방법으로 5개의 값을 민감도, 특이도 등등의 5개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F1 스코어가 좀 많이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ROC 커브를 그려서 AUC를 계산하는 방법도 모델의 성능 평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AUC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봤었던 홍동 행렬에 있던 값들, 이런 것들이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모델의 성능 평가를 다시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우리가 이 모델의 성능 평가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진 분류기를 평가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진 분류기는 분류를 하는데 2개의 그룹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지금 이 A, B, OX, Yes, No 이렇게 2개의 그룹 중 하나로 분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걸 그냥 이름을 양성과 음성으로 분류한다라고 여기서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양성인데 양성으로 잘 예측한 경우 true, positive, 그 다음에 정답이 양성인데
음성으로 잘못 예측한 경우 false negativ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측을 한 게 뒤에 붙어 있고요. 그쵸? 예측을 뭘로 했는지가 이제 뒤쪽에 붙어 있고, 네가티브, 포지티브 이렇게 뒤에 붙어 있고, 그게 이 예측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양성으로 예측을 하긴 했는데, 양성을 예측한 경우는 true positive고, 그 다음에 음성이었는데 양성을 예측한 경우는 false positive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false negative, true negative 이거를 뭐 뒤에서 조금 줄여서는 뭐 TP, FN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나와도 이제 뭔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봤던 매트릭들은 민감도, 그다음에 특이도, 또 뒤에 3가지 정도 더 있었죠. 정밀도, 정확도, F1 스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5가지를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ROC 커브를 계산을 해서 그려서 에어리아 언더 커브 밑에 있는 면적을 면적의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그게 이제 AUC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값에 따라서 이 이진 분류기를 평가하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커브를 그릴 때는 커브가 2차 2D 플롯에 표현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X, Y축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1 빼기 스페시피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계산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정답이 네거티브인 것 중에 포지티브로 판단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TN 플러스 FP 중에 FP라고 되어 있죠. TN 플러스 FP 중에 TN 플러스 FP 중에 FP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이제 X축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그냥 센시티비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P인 것 중에 P로 판단한 비율, 여기서 정답이 P인 것 중에 P로 판단한 비율,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값이 이제 X축, Y축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를 그럼 딱 한 개씩밖에 값이 안 나올 텐데 어떻게 이제 커브를 그리냐 하면, 우리가 이 클래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확률 값의 트레숄드를 변경해 가면서 2D 플롯에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예시를 보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뭘 배웠죠? 뭐 결정 트리를 배웠는데, 결정 트리를 이렇게 타고 갔더니 뭐 마지막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에서 뭐 x1은 뭐 0이었고 x2는 뭐 1이었고 x3는 1이어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리프 노드, 단말 노드까지 왔는데, 여기 안에 있는 요걸 이제 확대해서 살펴봤더니 뭐 P가 포지티브인 샘플이 4개고 네거티브인 샘플이 하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 샘플을 최종적으로는 P로 판단을 하겠죠, 그쵸? 최종 분류는 P라고 할 텐데, 이 포지티브일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이 단말 노드에 들어있는 샘플들 중에 대부분이 P긴 하지만 하나는 N이 섞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0.8 정도의 확률로 아마 포지티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물론 아웃풋이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로 정해지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는 또 확률 값으로 따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아웃풋이 모일 확률이 아웃풋이 n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p일 확률이 0.85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게 0.5가 넘으면 P로 판단을 하겠죠. 그쵸? 요 P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 대문자 P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나타내는 요게 만약에 0.5보다 크면 일반적으로는 포지티브로 판단할 거고, 만약에 이게 0.5보다 뭐 작으면 네거티브라고 판단을 할 거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0.5라는 트레숄드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기준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값들을 다 사용을 해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7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이 포지티브일 확률을 일단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 0.5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1 이상이어야지만 포지티브로 분류할 것이다 라고 했다면 여기 있는 모든 샘플이 전부 다 네거티브로 분류가 되겠죠. 사실은 이제 정답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한 게 사실은 요 앞에서 제대로 판단한 게 아니라 P로 판단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앞에 이제 이 설명을 봤을 때 Y축과 X축이 각각 정답이 N인 것 중에 P로 판단한 비율, 그 다음에 정답이 P인 것 중에 P로 판단한 비율인데, 지금 여기서는 보시면 전부 다 N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X, Y 값이 전부 다 0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정답이 지금 P인 거는 총 4개죠. 그래서 여기가 이 Y축의 이 분모의 값은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정답이 n인 거는 총 3개죠. 그래서 여기는 계속 분모의 값이 3일 텐데, 지금 이 중에서 이제 p인 것을 p로 판단한 것도 없고 n인 것을 p로 판단한 것도 없기 때문에 다 0입니다. 그렇죠? 0.0, 0.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하나씩 이제 늘려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레숄드가 0.85 이상이면 p로 판단한다 라고 했다면 지금 요 부분이 결과가 하나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P인 것 중에 P로 판단한 게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0이 아니라.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Y 값이 변동이 되게 되죠. 그래서 0,0에서 0,0.25로 바뀌게 되고요. 이게 유사하게 계속 진행을 해보면 뭐 0.7인 경우, 스레숄드가 0.7인 경우 P인 게 하나 늘었기 때문에 4분의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0.3숄드 하나 또 낮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들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정답이 n인데 P로 판단을 한 게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는 이게 바뀌죠. 그쵸? 그래서 0.5는 그대로 있고 이제 이 x 부분이 0.33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전부 다 트레숄드 바꿔가면서 진행을 해 보면 계속 이제 점들이 하나씩 다 만들어지죠. 지금 앞에가 뭐였죠? 0.0에서 시작해서 0.25, 0.05, 0.33, 0.5, 0.33 이렇게 된다 라고 한다면 조금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0.0에서 시작해서 0.25, 0,0.25, 그쵸? 0,0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0.33, 0.33이었나요? 이렇게 이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 앞에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0.25, 0.5, 그 다음에 0.33, 0.5.
여기 0.25, 0.5, 그 다음에 여기가 0.33, 0.5, 0.25, 0.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여기로 옮겨가고 여기로 갔다가 0.33, 0.75로 갔다가 또 0.67, 0.75로 갔다가 1.0, 0.75, 그 다음에 1.0, 1.0.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게 되죠.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ROC 커브가 완성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ROC 커브가 가진 특징은 뭐냐면 0.0에서부터 시작해서 1.1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부분들의 커브에 이 ROC 커브의 에어리아 언더 커브, 즉 커브의 아래쪽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이 면적이 우리가 얘기하는 AUC라고 하는 어떤 측정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능평가를 요 커브를 그려서 커브의 아래 면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정답을 잘 맞게 분류한 경우에는 요 이제 트레숄드를 아까 전에 위에서부터 쭉 바꿔 나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쭉 내려가면 결국에는 이제 P로 정답이 P인데 맞게 P로 포지티브로 분류한 경우가 하나씩 늘어가죠.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요 커브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P가 하나씩 늘어가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면 전체 정답이 P인 것 중에 전부 다 P로 판단한 게 3개 중에 3개이기 때문에 여기 1 자리까지 가겠죠. 이 Y 값이 점점 바뀌어서. 그러다가 이제 스레숄드가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 요 값이 전체 n인 것 중에 P로 판단하게 된 게 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답이 맞게 잘 분류된 경우는 결국에는 이 커브가 이렇게 Y축으로 올라갔다가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이 전체 에어리아 언더 커브가 1이 돼요. 1 곱하기 1이니까. 그래서 이 에어리아 언더 커브 AUC가 높을수록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딱 어떤 특정 트레숄드 위는 전부 다 P, 밑은 전부 다 N으로 잘 한 경우 이렇게 AUC가 1이 나오는 경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랜덤에 가까운 예측을 하는 경우, 즉 분별력이 전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작은 예시인데 사실은 이제 전체에서 어디에서 자르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P와 N의 이 분포가 거의 랜덤하게 동일하게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자르든 전체 P 중에서 P로 판단을 한 것과 전체 N인 것 중에 P로 판단을 한 것이 거의 동일하게 0.5 정도로 동일한 비율로 예측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커브가 이런 식으로 거의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런 경우는 에어리아 언더 커브를 계산해보면 AUC가 0.5에 가까운 그런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분별력이 없는 경우고 이렇게 AUC가 1에 가까울수록 더 분류를 잘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브가 보통은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 정도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 1 네모에 가까워질수록 더 좋은 분류기다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연습 문제에서는 우리가 앞서 봤던 KNN에서 이제 유클리드 거리 외에 다른 계산 방법을 써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알려드리는 것이 맨해튼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해튼 거리는 두 벡터 P와 Q 사이의 거리를 이런 식으로 정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거는 어떤 경우에 활용이 가능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래에 이제 정의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P랑 Q가 각각 벡터라고 하면 동일한 위치에 있는 P와 Q를 뺀 것의 절대값을 다 합한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맨하탄 디스턴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리를 어떤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아래와 같은 격자 형태의 어떤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이 길이 요 길이 있으면, 사실은 원래 우리가 유클리드 거리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이제 이 초록색 직선 거리가 계산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요런 상황에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을 할 때 무조건 이 그리드 상에 요 길로만 이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이 이동 거리를 계산할 때 이 녹색 선이 이동 거리가 될 수는 없겠죠. 무조건 이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가든 뭐 요런 식으로 파란 선으로 가든 노란색으로 가든 요런 식으로 길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데, 요런 경우에 맨하탄 거리를 사용하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이동할 때 거리를 계산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다른 환경에서 거리를 계산하고자 할 때는 이제 유클리드 거리 외에 맨하탄 디스턴스를 또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번 수업에 요약을 해보자면,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마르코프 성질 기반으로 그래프 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 변수들에 대한 결합 확률을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다음에 KNN 알고리즘은 새로운 입력에 대한 결과를 추정을 할 때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 가장 근접한 K개의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K를 어떻게 정하는지, 또 거리를 계산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의 성능 평가하는 방법 중에 AUC, 에어리어 언더 커브를 계산을 할 때는 ROC 커브를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ROC 커브에 그 커브 밑에 있는 면적을 계산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ROC 커브는 모델에서 어떤 확률 값을 우리가 샘플별로 알고 있을 때 클래스를 예측하기 위한 트레숄드를 변경을 계속 해가면서 x, y의 1- 특이도, y에는 민감도를 계산을 해서 2D 플러스 표현한 커브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